이제 북한을 좀 생각해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다음 후계자 김정은 후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예, 그 후계자로서 딸 김주애, 예. 예, 좀 공식석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후계자로서 이렇게 그 뭐죠? 그 세습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성을 먼저 대중에게 보여주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다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할 때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네. 이런 표현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김주애 후계자 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물론 이제 후계자라고 확정됐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후계자로 그렇죠. 수업을 받고 있다. 예. 이게 좀 더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행사들 보면 대개 이제 군 관련 주요 행사들입니다. 주요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 군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권력의 또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지난 5월인가요? 저 북한의 이제 미사일 인수식 때 네. 그때 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네. 김주애를 이렇게 깎듯이 모시는 거. 네. 이렇게 막 허리를 굽히며 맞아요. 손짓까지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모습까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3월에는 이제 김정은이 김주애를 들고 강동에 있는 이제 온실을 방문했는데 거기 보면은 향도라는 네. 표현이 납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 향도. 예. 근데 북한에서 향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을 흔히 생각하는 길라잡이가 아니라 이렇게 앞서서 나가가지고 인민들을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 지도자.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런 이제 상황들을 정황들을 조합하면은 김주애가 상당히 이제 후계자 구도에서 앞서가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습니다. 네. 반론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쿠바에서 주 쿠바 북한 대사관의 정무 참사관에서 이일기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은 북한에서는 그 백두의 혈통은 남성에게만 흐른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설령 지금 김주애가 만약 이제 어떻게 돼서 4대로 세습을 했다 가정을 할 상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김주애가 그럼 만약 5대를 세습할 경우에는 김주애가 남편과 누구를 이제 결혼해서 그 남편 사이에 애를 낳을 경우에 그 애가 5대 세습일 텐데 그럼 김 씨가 아니라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이 씨가 결혼하면 이 씨가 되는 거고 예. 뭐 최 씨가 되면 최 씨가 결혼하면 최 씨가 되는 거고 박 씨가 결혼하면 박 씨가 되는 거 네. 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김주애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오고 그다음에 후계자 수업을 받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후계자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너무 예뻐해서 네.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냥 공주님이다 그냥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건지는 그 나중에 상황에서 이제 누구 말이 많은지 평가가 한가름이 되겠죠. 네. 근데 다만 이 권력의 속성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절대 권력 김정은과 같이 절대 권력자는 2인자를 키우겠습니까? 후계자를 일찍 내세우겠습니까? 일찍 내세우지 않겠죠. 않겠죠. 예. 예. 여러 명의 후계자 군들을 두고 네. 그 중에서 서로 충성 경쟁을 시키면서 예. 하겠죠.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인 그러니까 김주애 같이 자기 자식인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은 김정은이 이설주와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도 있다는 설이 거의 뭐 정설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최고위층을 가는 컨테이너를 정보 당국이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남자애들 갖고 있는 장난감이 있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들설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런 아들도 있는데 굳이 왜 김주애 지금 왜 김주애일까 그러면 약간 이제 채워지지 않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좀 확실하게 누구 말이 맞을까?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였나, 4대 후계자였나 아니었나 드러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혼란스럽긴 한데 만약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첫 번째로 가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굳이 그 다다음 세습까지 고민하지 않는 것. 그럴 수도 그냥 있죠. 예. 그냥 다음 세습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본인 입장에서는 다다음 세습까지 고민하면서 백두혈통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약에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한 가지 들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후계자로 내세우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좀 혼란을 주는 거죠, 일부러.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일종의 예. 그런 모습도 있고 진짜 후계자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후계자가 있는데 일부러 후계자가 김주애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대리변수 같은 역할로 대리변수. 일부러 좀 혼란을 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후계자에게 어떤 공격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냥 막연한 추측도 해보는데 정말 그 시나리오가 그 A일지 B일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디파인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 사정이나 후계자에 대해서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대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볼 때 한국이 그만큼 북한과의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한다라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사람 입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 자체가 되게 예, 뭐 낯설면서도 싫죠. 싫죠. 듣기가 예. 싫죠. 예.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워낙 뭐 53년 정전 이후에 이런 이제 북한의 야욕은 계속 커왔고 예,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평화도 아닌 이런 상태가 계속 70년 넘게 이어왔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덤덤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전시 중이고 미국의 일부 군인들에 따르면 2027년에 중국이 뭐 타이완을 침공한다, 통일 전쟁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타이완 또 크라이죠 디스카운트는 또 뭐고 네, 이 물론 이제 지정학 리스크 점점 이 소위 말하는 신냉전 질서가 이게 튀어나오면서 지정학 리스크 커지고 그다음에 또 큰 형님인 좀 미국이 점점 더 뭐랄까 그 다른 외부 세계로의 이 그립이 약해지면서 지정 리스크가 커지는 건 맞지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그냥 허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시군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북한의 지금 상황 그리고 뭐 맨 앞에 말씀 나눴었던 이제 중동 불안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북한 상황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끝으로 드는 그 질문은 바로 이 신냉전 체제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칼럼을 내셨지만 안보 적색 경보 북러 밀착 이런 주제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칼럼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미일이라는 동맹 또 북중러라는 동맹 대 동맹으로의 어떤 신냉전 구도가 이제 명확히 굳어지는 모습이라고 지금 판단하고요. 그런 어떤 또 러시아가 또 북한과 군사 동맹도 맺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런 새로운 국면 속에서 우리의 대응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신냉전을 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몇 차례 발언을 보면은 이런 신냉전 이런 또 그 다각화 구도 속에서 우리의 이제 군사력을 군력이란 표현인데 네.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뭐 이렇게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관계가 좋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타이트하고 촘촘하게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뭐 북한이 ICBM을 뭐 빵빵 쏘더라도 안보리 열리는 것 자체도 힘들고 네. 안보리 열리면은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러시아, 중국이 갈려서 의견이 갈려서 그 어떤 새로운 결의안이든지 제재안이 통과를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서 되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대결 구도에서 예. 그렇게 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이 그렇구나. 신냉전이 그러니까 예. 동북아시아만 한정해서 미국, 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이 3대 3의 대결 구도가 네.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왜냐하면은 일단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공통점이 뭡니까? 권위주의 국가, 뭐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겠는데 권위주의 국가,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인데 네. 이념적으로 그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과 아니면 서방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이념적인 공통점이 없고 그냥 굳이 이 셋에서 타치하면은 반미입니다. 우린 미국이 싫어. 예. 미국이 싫으니까 너에게 좋아서 손잡는 게 아니라 미국이 싫어 손잡는 거야. 예. 그런 관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적 관계이고 예. 이 세 나라가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친밀해지면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되게 심상치 않다는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딸현에서 시진핑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해변을 걷는데 그때 발자국으로 이렇게 딱 폰을 떠났는데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네. 정상회담 발자본을 뭐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빨리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중국이 되게 불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미국 시장도 봐야죠. 유럽 시장도 봐야기 때문에 이 북한이랑 그 러시아와 엮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같은 레벨로 보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한 패로 엮여가지고 네.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이제 제재를 받거나 이런 걸 되게 꺼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관계는 탄탄하죠. 겉에 보이는 건 탄탄하지가 않고 네. 보이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고 김정은의 생각대로 대결 국면이 오래 가면서 북한이 이익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전략적 제휴에 불과하고 이게 전략적으로 제휴가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렇죠. 이 긴밀한 관계는 깨질 수 있는 어쩌면 정말 계약적 관계이지 않나 하는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듭니다. 이거 혹시 예, 손 한번 닦으시겠습니까? 좀 더워서. 예. 제 친한 동생이 평생 봉급만 받다가 자기 사업 해보겠다고 회사를 차렸어요. 소중한 습관이라는 회사인데 이 물티슈 회사를 차렸는데 제가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자청해서 이렇게 한번 내보내 보겠다고 예. 고정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겠다고 대박 내시길 바랍니다. 그 네, 부분. 네. 예. 아마 되게 고마워할 겁니다. 1원도 받지 않고 예. 무료로 PPL을 좀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혹시 정말 이 물티슈 필요하신 분들은 예. 확인해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야 정말 이 지정학적 긴장감 여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이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복잡한 공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군사 안보 외교적으로 이런 어쩌면 신냉전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 한번 기자님이 그동안 뭐 정말 출장도 가시고 파견도 가시고 뭐 정말 기사도 많이 쓰시고 칼럼도 쓰시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신 우리나라의 방향성, 우리나라의 전략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의견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쉽고 어려운 게 딱 하나인데 국익만 쫓아가면 됩니다. 국익만 쫓아가면 된다. 예, 국익만 쫓아가면 됩니다. 현재 국익은 북한이 저렇게 이제 핵미사일 고도화하면서 네, 이게 안보 위협 요소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동맹관계이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탄탄히 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유지를 하고 한미일 이런 또 신냉전 한 축으로 엮이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하여튼 이 관계는 기본으로 하되 저 상대편 쪽인 특히 중국은 한국과 아직까지는 또 경제 관계가 그럼요. 예, 무역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지 놓칠 수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끊임없이 전략 대화를 유지하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 지금 친밀하 하더라도 결국은 러시아가 손을 내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게도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 너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익을 쫓아가서 모든 나라가 다 일정 최소한 척을 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괜히 그냥 이 대결 구도에 부하 내동해서 뭐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한국 같은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는 그거는 해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악감정으로 굳이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죠. 이제 국익을 생각하면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대결 구도를 갖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도 어쩌면 그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좀 분리해서 국익을 지켜나가는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나머지 외교 안보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불안한 국면인데 이런 불안한 국면 속에서 모르면 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 불안한 국면에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도 뭐 교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도 없는데요. 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불안한 경제에 불안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